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전과 달라서 시댁은 무섭다고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저 때만 하더라도 시어머니의 말은 하늘과도 같았는데 요즘에는 시점 안부터도 싫어한다고 말이죠. 저도 초반에는 며느리와 아들이 오붓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에 며느리와 멀어져서 지내려고 했어요. 며느리는 아들의 배우자이지 내가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저 말이죠. 사실 속마음은 저도 며느리와 친하게 지내고 같이 차 한 잔 마시는 그런 날을 꿈꾸고 있었지만요. 그래서 며느리와 거리를 두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어요. 그런데 무작정 거리를 벌리는 것이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들 제 사연을 들으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도 이렇게 특별한 관계가 될 수 있구나 싶을 거예요. 저도 그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고요. 엄밀히 말하면 며느리는 우리 집안 사람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한 식구가 되었으니 가족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전과 달리 돈독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겪은 한 사건도 크게 한몫했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릴까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아들은 40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까지 미운으로 지냈어요. 아들의 지갑은 카메라 감독인데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방송국 다니면 다들 돈 많이 벌고 좋은 여자들 많이 만나겠네 하시지만 전혀 그렇지도 않아요. 워낙 현장으로 나가는 일이 많기도 하고 나갔다 하면 며칠은 밤을 새우고 들어오니 여자랑 사귈 시간도 없어 보였죠. 물론 전쟁통에도 사랑은 하고 로맨스는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옛날 생각이더라고요. 아들이 진득하게 누군가를 만날 시간조차 없는 현실을 뻔히 아는데 제가 나서서 뭐라고 할 순 없더군요. 하지만 속마음은 이랬습니다. 저러다 금방 쉰다고 할 텐데 나이 더 들면 더 사람 만나기 힘들어지고 외모를 가꾼다고 해서 가꿔주지도 않을 거고. 아니, 뭐라도 하나 빨리 만들어서 만나봐야 결혼이라도 꿈꿀 수 있지. 자식이 걱정되는 마음은 전 세계가 공통으로 가지는 마음 아니겠어요? 자식이 50, 60이 되더라도 우리 눈에는 마냥 아이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됐죠? 이 늙은이가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혼자 남겨줄 아들을 생각하면 너무 불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으니까요. 아들이 절대로 능력 없는 놈은 아닙니다. 부모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웃기지만 저희 아들은 말이에요. 결혼하겠다고 모은 돈으로 서울에 신혼집으로 하겠다고 사둔 집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짝이 없다고 그 집도 세를 놓은 게 벌써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노인이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산 집에서 혼자 독립하면 되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알아요, 알아. 그런데 말이에요. 이놈도 자기가 장남이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아버지 일은 어머니 옆을 지켜야 한다면서 제 말은 듣는 척도 안 해요. 물론 그런 마음이 너무 고맙고 한데 저는 빨리 결혼해서 집이나 나갔으면 싶었죠.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던 중 언제부터인가 아들의 행동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좋은 방향으로 말이에요. 자기 관리를 하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안 하던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살도 빼기 시작했고요. 제가 사온 옷만 입던 애가 갑자기 백화점을 가서 옷도 갖춰 입기 시작했어요. 얘는 자기 손으로 쇼핑이라곤 계절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던 애였거든요. 그래서 더욱 놀란 마음에 그런 아들의 변화를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어요. 이놈이 드디어 지적이 생겼구나 싶더군요. 하지만 저처럼 나이 들어서 결혼 안 한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때 내가 한마디라도 하면 잘 될 것도 안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냥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궁금해도 꾹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모르는 아가씨가 집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어요. 저는 속으로 나한테 눈도장을 찍으러 온 거구나 해서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가씨의 태도가 살짝 이상한 겁니다. 인사를 온 사람이라면 신인원수 웃음을 잔뜩 머금고 있어야 할 텐데 어딘가 씁쓸해 보이는 미소를 걸치고 제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인사는 밝게 했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목소리가 작아지는 여자. 저는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얼른 말해보라 부추기고 싶은 마음을 꾹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길 기다렸죠. 그런 제 모습이 못내 고마웠던 모양인지 집으로 인사온 여성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을 전하려니 조금 힘들어서 그만 말을 끊게 되었네요. 어머님, 어머니가 저희 좀 반대해 주셔요. 댁 아드님은 저 같은 사람 만날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실은 7년 전에 제가 이혼도 했고 제법 빚이 많아요. 저 스스로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아는데 그런 제 누굴 만난다는 건 너무 염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결혼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자식이 부모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이에요. 저는 비록 자식을 낳고 살지는 않았지만 남의 집 귀한 아들을 저처럼 흠이 많은 사람이 만나는 것이 신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제발 아드님 좀 알려주세요. 아들이 만나는 여자는 개인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는 여자처럼 보였어요. 자기 입으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꺼내기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말하는 것을 보니 간절하구나 싶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자기한테 하자가 있다 이혼을 했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기회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아이구나 싶더군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며느리가 될 아이를 좀 더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싶었어요. 일단 자한의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알아들었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디 쉽게 바꿀 수 있는 건가?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이 참 괜찮은 사람이네. 그러니 일단 오늘은 물러가 하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세. 집으로 찾아온 며느리는 저의 의외의 모습에 머뭇거리더니 이내 발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를 수시로 집으로 불러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며느리들 아이다 싶어서 혼낸 것은 아니고요. 이혼과 빚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떨어진 아이를 달래는 시간들이었죠. 며느리가 될 아이의 사연은 정말 너무나 기구하더군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며느리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얘야, 세상에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혼, 그게 뭐 별거냐. 나도 집에 남편이 없다. 내 아들이 우리 집의 유일한 남자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 남편도 내 첫 남편과 다르지 않아네. 전 남편은 이런 말 하면 미안하지만 그저 처음부터 굴러먹었던 사람이었던 거야. 내 남편 역시도 내 남편은 말이다. 내 동창하고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어. 그게 동네방네 소문이 났는데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녔었다. 그래도 어쩌겠니? 태어난 자식이 나만 보면서 손가락을 쪽쪽 빨고 있는데 일어나서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지. 사람들이 말이야. 저마다 사연이 있어도 그냥 속으로 숨기고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면서 넘기고 살아서 아무도 눈치를 못 채는 거다. 세상에 저마다의 사연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내게 일어난 일이 내가 못나서 그렇다는 생각을 버리려나? 제 말을 들은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맙다는 이야기만 반복하더군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자리 잡았는지 가늠이 될 법했습니다.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이에요. 며느리가 이혼을 실패라고 느낀 이유가 있더군요. 며느리는 4년이라는 긴 연애의 시간을 거쳐서 결혼에 꼴이 냈다고 했어요. 신혼일 때는 어느 집안 못지않게 행복했다고 하더군요. 행복했었다고 말하는 며느리의 표정이 정말 옛 추억을 떠올리듯이 아련했는데 그게 또 애처롭게 보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힘들게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전 남편이라는 놈이 며느리의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며느리에게는 숨긴 채로 말이에요. 그러다가 신용도 바닥이 되어버렸고 말이죠. 그런 놈이 남편이라고 있었으니 사람인가 싶더군요. 며느리는 그 소식을 남편도 아닌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작게 싸우게 되었고 끝내는 큰 싸움이 되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심지어 남편이라는 놈은 자기 시할머니를 모시라며 며느리에게 일방적으로 맡겼다고 해요. 지방 요양원에 아무런 말도 없이 보내버렸다고. 아무것도 모르던 며느리는 남편이라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리로는 가족부터 주변 지인들까지 싹 다 잃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부부라는 것이 그렇죠. 한쪽이 잘못해도 다른 한쪽이 절대 그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며느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갔던 겁니다. 그런 사연이 있는 아이인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는 이런 상황인지라 밤에는 잠도 한숨 제대로 못 자는 상태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든 돈이라도 벌어서 빚이라도 처리해보자 싶어서 나간 것이 제 아들이 있던 야외 촬영 현장이었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어쩌다 아들의 눈에 들어가게 된 거고, 아들이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 반하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의 손을 쓸어주면서 다시 한번 말했어요.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하기 힘들거다. 내가 겪어온 일이 평범하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게 너의 잘못은 아니야. 내 삶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라.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 지금부터 실패라고 하니 내가 겪은 일들은 그저 삶의 한 과정일 뿐이야. 알겠지? 제 말에 다행히 며느리는 용기를 얻은 듯이 보였어요.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우리 아들과 진지하게 교제를 시작해보겠다고 말하더군요. 저도 그런 며느리의 말에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괜찮은 사람과 함께 생을 보내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들과 살던 집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갈 준비를 했어요. 하루는 아들이 불러서 조용히 말했죠. 아들, 내가 결혼하면 이 엄마는 너희 옆에서 멀어지려고 한다. 예전부터 말했지만 내 꿈은 시골로 내려가서 조용히 강아지 한 마리와 텃밭이나 가꾸는 거야. 여기 있는 돈은 내가 신혼집 구할 때 써라. 내가 신혼집으로 쓰려던 집은 지금은 너무 낡았어. 그러니까 새로 마련해서 새아가랑 잘 살아보렴. 엄마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아들은 조용히 봉투를 받으며 그저 고맙다는 말만 건네주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 아기 같던 놈이 어떻게 이렇게 컸나 싶더군요. 하지만 역시나 자식이 내 품을 떠나서 날아가는 것은 마음 한구석을 허전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말한 날 이후 친척들이 지내고 있던 시골로 내려와서 지내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빨리 자리를 비운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는 이전에도 원치 않게 시할머니를 혼자서 돌봤다는데 거기에 나를 돌보라는 짐을 넘기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며느리가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즐거운 신혼을 보냈으면 했거든요. 이제는 며느리도 내 자식처럼 느껴졌죠. 그렇게 늘 좋기만 하던 며느리와 처음으로 갈등이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7, 회전해 보았던 손주를 유학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먼 외국으로 말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어린아이를 유학에 보낸다는 말에 크게 분노했어요. 아니, 애가 말 좀 알아들을 수 있다고 다 큰 성인처럼 보이니 아이 겨우 해봤자 이제 가나다라 정도나 뗄 나이다. 아무리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다고 해도 7살이 17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학이고 뭐고 다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며느리의 생각은 달랐죠. 어머님, 무작정 화만 내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요즘에는 문화가 다른 세상을 일찍 경험하는 게 좋대요. 그래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제 자식이에요. 어머님 손주이기 전에 제가 제 배에서 10달을 품어온 아이예요. 그러니 어머님도 이번만큼은 제게 져주면 좋겠어요. 딱 잘라서 말하는 며느리.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서 배신감도 느꼈지만 며느리의 말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식이 잘 되게 만들겠다는데 결정권도 없는 할머니가 고집을 부려서 뭐 하겠나 싶었죠. 그래서 그 뒤로는 손주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잔뜩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며느리는 끝낼 손주를 먼 외국으로 떠나보냈고요. 저는 괜히 혈압만 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손주가 외국을 나간 지도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대뜸 찾아온 며느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니, 손주 이제 한국으로 데려오려고요. 이제 외국도 충분히 알았겠다. 한국에서 수능 준비해야죠. 저는 너무나 간단하게 말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혹시나 외국에 있는 손주에게 문제라도 생긴 건가 싶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입이 먼저 움직였어요. 아이, 왜 좋은지가 외국이 힘들대. 적응하는 게 그리 힘들다든. 아니 간지 몇 년이 되었다고 이제서야 한국을 들어온다고 난리냐. 혹시 다른 문제라도 있다고 하니 그럴 수도 있죠. 다 큰 어른도 외국을 나가면 아이처럼 되는 세상인데 막상 나가고 보니 적응을 못하거나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요. 혹시나 싶어서 더 자세하게 물어보았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아이를 길게 외국에 있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문화체험도 할 겸 해서 잠시 보냈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데려오려고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근 10년이 지난 후 제대로 손주를 마주하려니 괜한 노파심이 들더군요. 손주랑은 외국에 있는 4년 동안 거의 만나지도 못했어요. 무슨 영상통화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들이 어디 쉬운가요? 외국에 있는 손주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에 센터에 찾아가서 배워도 봤지만 실력도 크게 늘지 않아서 긴 대화를 나누기도 어려웠고요. 말은 주고받기는 했지만 막상 이렇게 만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한국을 떠나면 한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다는데 우리 손주가 그런 건 아니겠지? 혹시 외국으로 나가서 나쁜 물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않았을까? TV 보니까 외국에서 제일 나쁜 친구들이랑 사귀는 경우가 많다던데 우리 손주는 괜찮으려나? 오만 생각이 다 드는 시간이 지나고 손주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느리와 함께 우리 집으로 내려와서 인사를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네요, 할머니. 다음에는 저랑 다른 곳에도 놀러 가고 그래요, 엄마. 괜찮지? 제법 의젓한 모습을 보이는 손주. 예전과 달리 애교도 늘어서 어찌나 귀여워 보이는지 가만히 손주만 바라보고 있어도 배가 부른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얼른 손주의 손에 용돈을 쥐어줬습니다. 그런데 돈을 보던 손주의 모습은 어딘가 불안한 모습을 했어요. 이상하게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것도 같았고요. 그리고 이내 둘은 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속닥거리기 시작했죠. 엄마, 이 돈도 그 아저씨한테 상납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내가 써도 돼요? 안방으로 함께 들어갔던 며느리는 손주의 작은 속삭임에 조용히 하라며 주의를 시키더군요. 그리고 며느리는 그런 손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둘의 모습에 두통이 생겼어요. 저 어린 핏동이를 외국으로 보낸 이유가 전부 바람을 피우겠다고 그런 거예요? 내 아들은 가족에게 충실하게 지내며 살았던 내 아들은 어쩌고. 전연이 우리 아들을 속여 속으로는 오만 생각이 들었지만 입으로 내뱉을 순 없고 일단 저도 짐을 싸서 며느리와 함께 아들의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서울로 올라가는 길은 그렇게 조용할 수 없었어요. 그 침묵이 며느리의 마음처럼 느껴져서 착잡한 기분이 들었네요. 그렇게 도착한 아들 집에서는 한동안 고민에 빠져 지냈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린 것이 뒤를 알아보자는 거였어요. 저는 그날로 당장 며느리 집 근처에 살던 조카에게 연락을 했죠. 긁어 부스럼이다 싶었지만 며느리를 이대로 간만 내버려 둘 순 없었어요.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다름 아니라 내가 너한테 부탁 좀 하나 하려고. 우리 며느리가 아무래도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난 것 같다. 내가 우리 며느리 뒤 좀 캐볼 수 있겠어네? 사례는 두둑히. 아마 우리의 아들 집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바로 너니까 비의 조카는 잘겠다 하면서 며느리의 뒤를 캐기 시작했고 저는 이 사실을 아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알기 전에 차라리 내가 먼저 매를 맞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조카에게서 하나의 영상이 도착했어요.
그 영상을 보는 순간 머리가 띵하게 울리더군요. 내가 이런 아이를 우회했던 건가 싶었습니다. 영상 안에서는 며느리가 어떤 남자의 손에 끌려가서 쓰레기 봉투더미 위로 내팽개쳐진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 영상을 계속 돌려보는데 너무 화가 나고 문득 며느리가 왜 아들에게도 말을 못하고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했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알렸습니다. 아들은 크게 분노했지만 자기 아내에게는 아직 말하지 말자고 하더군요. 저도 아들과 같은 생각이었기에 그러겠노라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둘은 며느리 몰래 작전을 짜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를 괴롭히는 놈을 역으로 우리가 괴롭히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 마음에 둘의 머리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작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고른 것은 하나였죠. 바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얼른 집으로 내려가 아들이 선물해준 비싼 명품 가방과 지금까지 샀던 명품 옷들을 한껏 들고 다시 아들의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비싼 명품으로 온몸을 두른 채로 그놈이 자주 출연하는 시간에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렸어요. 조카는 여전히 며느리의 뒤를 캐고 있었고 조카의 말에 의하면 항상 일정 시간에 거의 매일같이 아파트 앞으로 찾아왔다고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그놈이 아파트 입구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 전화의 주인공이 누구일지는 너무나도 뻔했기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꾹 참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 옆으로 다가오는 그놈을 실수인 척 밀쳤죠. 남자라는 놈이 노인의 작은 힘에도 털썩 주저앉더군요. 그러고는 앉아서 내 행색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견적이 나왔다 싶었는지 옷을 툴툴 털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람 죽네, 사람 죽어. 아, 뭔 놈의 노인네가 이렇게 힘이 좋아. 아, 동네 사람들, 여기 노인이 사람 잡는다. 사람 잡아요. 그럼 그놈의 모습이 가증스러웠지만 참고 아들이 알려준 대로 연기를 했습니다. 아니, 젊은 양반이 왜 그런데요? 그러지 말고 우리 조용히 해결합시다. 이 늙은이가 힘이 없어서 제대로 못 걸었다오. 아이,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치지 말고 그 무엇이다냐? 아이, 그래, 합의, 우리 합의로 해결 봅시다네. 여기 우리 아들이 사는 곳이라서 큰 소리 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합의로 해결해요. 저는 떨리는 척하며 목소리를 최대한 겁을 잔뜩 먹은 대신했어요. 모습에 그놈은 수가 넘어갔는지 싱글벙글해서 아주 난리가 났더군요. 그러더니 푸반에서 자기 명함을 꺼내면서 제게 혼내는 거예요. 며느리도 어느 날 봤던 그 껍데기뿐인 명함이겠죠. 그러고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보아하니 노인네가 돈이 많은 모양이죠. 아, 일단 합의는 됐고 내 이야기 좀 들어보시오. 아내가 말이야.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이게 수익이 엄청 괜찮거든요. 노인정 아들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시대가 뭐야? 황금 만능주의 아니야. 아들이랑 잘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돈 좀 만질 수 있는 큰 건수가 하나 있거든. 그래서 말인데 나한테 투자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내가 섭섭지 않게 챙겨주게 해전 그런 남자의 말에 빠져드는 듯이 행동했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늙은이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도 그걸로 투자하겠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유산이 좀 있었는데 그걸로 투자하면 되겠네요. 아들이 아파트를 사면서 빚도 많이 내서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유산이라는 게 그냥 괜히 다 쓰기도 그렇고 아예 어떻게든 재테크 같은 거라도 해보겠다 싶은 참이었거든요. 이렇게 만난 것도 다 필연이었나 보네요. 그럼 혹시 이거 다른 사람한테도 이야기해도 되나요? 제 친구들이 지금 투자처를 찾고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걔들한테도 좀 알려주고요. 제가 생각보다 큰 반응을 보이죠. 혼자서 신이 나서 이것저것 설명하기 시작했죠. 사실 제게 남편이 남겨주고 간 큰 유산도 그런 투자처를 찾는 친구도요.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연극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무심코 돈 많은 노인이 자신의 말에 제대로 걸려들었다 싶으니까
아주 있는 일 없는 거짓말 다 하더군요. 일단 저는 그와 한 대화를 아들이 가르쳐준 대로 녹음을 했고 며칠 뒤에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얼마 뒤에 만난 그놈은 그날과 달리 아주 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자리에 나왔더라고요. 함께한 자리에는 아들이 직접 섭외한 배우 몇몇이 함께 동원했죠. 다들 배우다운 연기를 아주 실감나게 하더군요. 갑자기 이렇게 대거 투자자가 나서니 남자는 표정 관리가 전혀 안 되었어요. 나중에 배우들과 이야기한 자리에서 세상 저렇게 얼굴에 티가 다 나는 사기꾼은 처음이에요. 하는 말을 할 정도로 말이죠. 그만큼 실룩거리는 입술을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일단 투자 조건으로는 공장이 확보가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주위도 크게 투자를 하는 마당이니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공장 확보부터 먼저 해주시죠. 그 증거를 보여주시면 영에게 신분들 전부 투자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말만 해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익이나 손해가 생길지 저희는 제 분까지는 보고 돈을 쓰려고요. 은근슬쩍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조건을 내밀었고 남자는 고민하는 척하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을 기다린 끝에요. 남자가 우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많이 기다리셨죠? 그때 알려주신 분들이 말했던 공장 확보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있는데, 줄 없는데, 줄 다 땡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계약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섣불리 공장을 확보했다는 증거를 내주지 않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말로만 공장을 확보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가 직접 제품을 우리 눈으로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공장을 확보했다면 그 부지에 관련된 부동산 증거라도 좀 가져오셨어야죠. 안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이 이렇게 허술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희도 믿을 구석이 있어야 돈을 내어드리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좀 더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말에 잠시 허망한 눈을 하던 놈은 이내 불안한 기색을 지은 채로 웃으며 알겠다고 가더군요. 그런데 계속 매만 때리면 소가 넘어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들과 이야기한 끝에 우리는 배우를 더 쓰기로 했습니다. 저희 돈도 어느 정도 들어가기 시작했지만 상관없었죠. 그리고 그 사기꾼 놈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다름 아니라 저번에 말한 그 투자건 말이에요. 제 친한 친구한테 이야기했더니 글쎄 그 주변 사람들도 같이 투자하겠다고 난리가 난 거 있죠. 그래서 이번에 만날 때는 사람을 좀 더 데려가려고요. 그 사람들한테도 우리 투자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죠. 남자는 좋다고 괜찮다며 데려오라고 했고 그 다음 만남이 벌써부터 기다려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10명이 넘는 투자자가 있는 것처럼 일을 꾸몄고 그 놈은 나중 생각도 안 하고 이 모든 일에 빚을 내서 증명하려고 들었죠. 우리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정말로 멍청한 놈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2주쯤 지났을 무렵 그 놈에게 또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모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나와서 자료 한번 같이 훑어보시죠. 저는 남자가 건넨 자료를 모두 보았고 남자는 멍청하게도 자기가 이만큼이나 빚을 내서 이걸 마련하느라 힘들었다며 오만 생색을 다 내더군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봐야 할 서류는 다 봤으니 3일 뒤에 투자금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제가 선두로 보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차후 천천히 보낼 거라고 말했죠. 한 번에 받을 줄 알았던 남자는 아쉬움에 쩝쩝거렸지만 그런 모습조차 이제 더 이상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이 이제 더는 고통받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더 힘을 내기로 했죠. 그렇게 투자금을 주기로 한 날이 찾아왔어요. 투자금은 우선 저 혼자만 보낸다고 했지만 이날에는 모두가 와서 자료를 볼 거라고 했기에 남자는 한껏 기대에 찬 모습으로 약속 장소로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저 혼자서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그놈은 못내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사모님,
다른 투자자분들은 다들 어디 가시고 혼자 오셨습니까? 저번에 오늘은 모두 모여서 일단 제가 만든 자료를 한번 살펴보고 투자계약서에 도장 찍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 마을이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본인을 속였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화를 버럭 내더군요. 그 놈이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 놈 앞에 며느리와 아들을 불러내게 하고 있는 반대편에 서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는지 체격 차이를 이용해서 저를 해코지하려 들더군요. 아, 놓친 내가 미쳤나? 지금 나한테 사기를 친 거야? 당신이 이러고도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으로 보였냐고? 희망을 미친 놈이네. 지금 전현이랑 다 꾸미고 나 속인 거지? 며느리가 누군지 알아본 모양이에요. 저는 당당하게 서 있었고 그런저를 보고는 우통까지 벗어가면 난리를 치더군요. 당신이 처음에 만났을 때 나랑 만난 계약서 기억 안 나? 거기 모두 적혀 있어. 계약 불이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당신들이 지금 법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나 있을 것 같아. 어디 한번 이대로 법원으로 가봐. 혼인하여 정신 차리지.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계약서를 하나 작성한 적이 있었거든요. 법이고 뭐고 사기죄를 거들먹대는 자태가 아주 당당했죠. 그래서 전 당황한 척하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내가 계약서를 깜빡했네. 아이고, 아들, 어쩌면 좋으냐. 내가 계약서를 썼다는 걸 깜빡했어. 왜 그걸 미처 생각도 못했지. 그러자 그놈은 기세가 등등해져서 제 앞에서 계약서를 꺼내 이리저리 흔드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있어야 할 것이 없었죠. 아들과 저는 깔깔 웃으면서 그놈을 비웃었습니다. 얘야, 너는 회사는 다 이적 있냐? 너 제대로 돈 벌어 본 적도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멍청해서 사기도 제대로 못 치고 다니지. 너한테 넘어가는 놈들은 팔푼이지. 내가 흔들고 있는 계약서를 다시 봐봐. 그 어디에 우리 어머니 사인이 남아있나? 회사 한 번 다녀보지 못하고 계약서라고는 한 번 써보지도 못하는 놈이 뭐 투자하냐? 너 투자라는 말이 뭔진 아냐? 부자가 뭔 줄을 알아? 아이고, 저렇게 머리 텅텅 빈 사기꾼은 처음 보네. 거기에 내가 연필로 서명하고 지우개로 지웠어. 그런 계약서 백날 법원으로 들고 가서 억울하다 소리쳐봐라. 어디 누가 사기꾼 소리를 듣나 보자. 내 놈이 우리 며느리 인생 망친 거이. 내가 계약서 사인 지우듯이 내 며느리 인생에서도 너를 싹 지었으니까 조용히 살아. 우리가 봐주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그렇게 자신 있는 사업이라면 혼자서 잘해보세요.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정말 계약서에 사인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진짜 연필로 사인을 해서 건넸어요. 하지만 다시 만나서 서류를 살펴본다고 했을 때 이놈이 멍청하게 계약서를 그대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잠시 그놈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냥 지우개로 쓱쓱 지웠고요. 돌아온 놈에게 서류들을 건넸지만 그놈은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른 채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죠. 우리는 일부러 사인에 아무런 효력이 없도록 알아보고 조치를 했던 거였어요. 이 사기꾼 놈은 사기나 처먹지. 실제로 사업이라는 것을 해본 적도 없는 놈이었죠. 아주 머리가 백지였거든요. 며느리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한참을 아들에게 설명을 듣곤 하더니 그제야 웃음을 되찾았어요. 그렇게 그놈이 무너지는 걸 그대로라. 며느리에게 보여주자 며느리는 어느새 안정을 찾았더군요. 그리고 이제 저놈을 더 이상은 볼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그놈에게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돈을 뜯기고 살 줄 알았어? 내가 너한테 뜯긴 돈에 비하면 지금 내가 가진 빚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알아. 전 남편 같은 인간 이제 내 옆에 없어. 나한테는 소중한 새로운 가족이 생겼거든. 이제 내 식구들도 너에 대해서 다 아니까 겁낼 필요도 없지? 이제 내 인생에서 나가죠. 그 빚은 전 남편의 빚이지 내 빚이 아니라고
우리는 소리 지르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태 우리에게 아무 말도 없이 며느리가 버텨온 시간이 생각났으니까요. 며느리가 왜 말없이 버텼고 어린 손주를 외국으로 보내서 1인의 시간을 보냈는지 며느리의 외침에서 다 느껴졌죠. 저와 아들은 그런 며느리에게 한마디씩 건넸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까지 힘든 줄 내가 몰랐네. 당신한테 정말 잘 아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혼식에서 약속했는데 그러질 못했어. 내가 미안해.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라는 인간한테 기대어 말해도 돼. 나 그 정도 능력은 있는 사람이야. 당신도 조금은 당신 곁에 있는 나라는 인간을 믿어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여보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아들의 말이었죠. 그래서 저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아들 말이 맞다. 우리가 너한테 그동안 생각보다 신뢰가 없었던 모양이야. 그래도 이번에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 누구도 아니라 너의 가족이라는 걸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그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짐을 조금 내려놓고 이제라도 편하게 살아라. 알겠지? 우리들의 말에 며느리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 그간의 힘듦이 묻어나오는 것만 같아서 안타까웠죠. 그날 이후 며느리는 20년 만에 우리 덕에 복수를 했다며 나름의 대접이라고 거하게 식사 한 끼를 했네요. 사실 제가 며느리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인사를 하지 않았다면 저도 며느리를 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며느리가 찾아오고 자주 마주치고 이야기한 덕에 며느리의 사정을 알고 있던 제가 더 깊은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었죠. 거기에 조카가 보내준 영상을 봤을 때 떠오르는 인물이 딱 며느리가 말했던 사기꾼밖에 없더라고요. 단박에 그놈이 누군지 알았던 거죠. 그래서 투자로 그 사기꾼에게 다가간 거였고요. 물론 그놈이 제 입으로 투자거리면서 말을 다 했지만요. 아무튼 며느리와의 시간 덕분에 사건의 흐름이나 그놈의 전적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없었으니 며느리와 보냈던 그 시간들을 참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후에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행복에 어머님이 주신 것 같아요. 전에 결혼을 실패했을 때 제 주변 사람들은 전부 제 탓만 하기 바쁘고 다들 제 마음은 신경도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더욱 전 남편을 떼놓고 살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잘난 아들과 멋진 어머님이 있어서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이건 정말 친어머니도 못해준 일이었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울면서 말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그저 말없이 달래주기만 했네요. 돈 때문에 가족들마저 며느리에게 등을 돌렸으니 며느리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클지 제 작은 머리로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지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은 며느리도 자신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털어놓은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말이에요. 어머니. 다른 곳에서 찾을 때도 이제 시어머니라는 표현 안 쓰려고요. 그냥 우리 어머니라고 하려고요. 친가도 버린 제 상황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진짜 제 어머니로 모시고 살려고 마음먹었어요. 어머니도 그렇게 해주실 거죠? 울다가 퉁퉁 부은 눈으로 말하는 며느리. 그런 며느리의 말에 고마움을 느낀 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딜 가든 딸과 엄마냐는 소리를 종종 듣고 있어요. 며느리도 이런 반응에 뭐라 하지 않고 무척 좋아하는 모습만 보이고요. 저는 이제 아들과 딸을 하나씩 둔 엄마가 된 기분을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저는 당장 며느리의 앞으로 뛰어나가서 친엄마처럼 보호해주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며 비록 작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